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9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나니 가을에 대한 생각이 한층 더 듭니다. 이제 학생들도 개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점이고 수업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시험 준비에 스트레스는 쌓여가기 시작했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가들은 가을과 줄줄이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쇼핑을 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눈에 들어오는 와인을 한두어 병 집어들게 되면서 마음은 이미 홀리데이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말을 제대로 보낼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인지 올해말 홀리데이는 가까운 사람들과 뜻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유난히 드는 주말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무역 파트너, loan assumption, 65세와 메디케어, 어려운 진단, 그리고 expedition cruise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 하면 좋건 싫건 단연코 중국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간의 텐션은 여전히 지속되고요. 이 글로벌 무역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공급망 의존도를 중국에서 다소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지요. 그러는 현실이 요새 와서 거리도 아주 가까운 멕시코와 수출 수입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가능성은 양국 간에 큰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아도 미국의 가장 많은 공급 제공처로 이 멕시코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최고 무역 파트너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의 외국 자본 투자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와서 2023년에 40%나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테슬라 자동차는 앞으로 50억 달러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1990년대 이 북미 자유무역이죠. NAFTA가 사인된 이후에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멕시코는 수차례 이런 기회를 날려버린 적이 많습니다. 지난 30여 년만 보아도 전 세계 최고 경제국가인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이유로 엄청난 외국 투자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멕시코는 이런 기회를 다 이용해 실패한 것이죠. 1994년 정확히 NAFTA 이후에도 매년 경제 성장 평균이 2%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2%라는 숫자는 경제개발도상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하는데 수백만의 빈곤층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막 시작할 당시에요. 그때 이 터키와 말레이시아, 폴란드 같은 나라는 멕시코보다 더 가난한 국가 중 세 군데인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두 세 국가 멕시코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는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또 새로운 다양한 장애물의 난관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멕시코 대통령이죠.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 정부는 연속적으로 멕시코 비즈니스계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순조롭게 변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회를 최고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2년 전 테슬라가 텍사스주에 공장을 열려던 때 전기 자동차 뇌나 마찬가지인 인공위성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만드는 공급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앞으로 자율자동차의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필수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먼 중국에서 옮겨오는 대신 좀 더 가까운 위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타이완에 베이스를 둔 퀀트라 컴퓨터스는 잽싸게 이런 수요에 맞추고자 곧장 멕시코의 누에보 레온 주의 수도이죠. 두 번째로 큰 도시 몬테레이에 공장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 역시 조만간에 그들도 몬테레이에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비즈니스가 멕시코에 자리 잡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최근에 공장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생산력으로 이 지역의 정전 사태가 반복됩니다. 현재 이곳에 공급되는 전기망이 이런 생산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이런 희망은 한순간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국경에 근접한 몬터레이 산업 공장 지역은 분주합니다. 매달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장 지붕이 건설이 다 되기도 전에 이전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만 30%가 증가했고요. 그때 당시는 테슬라 부품 공장이 들어서는 이유가 컸는데 사실 테슬라 부품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AGP 그룹이 앞유리, 윈실드를 만들고요. DSBJ는 전자 파트를 만들고 이태리의 브렘보 SPA는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이 모든 회사들이 공장을 이곳에 세우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주와 누에보-레온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토탈 30개가 넘는 회사들이 누에보-레온으로 옮겨왔습니다. 더욱이 이때 테슬라는 모든 공급처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북미로 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기아 자동차, BMW 모두들 2021년 이후부터 전기 자동차 생산에 멕시코 투자를 해오고 있으면서 거기다 최근에는 전자제품이나 가정제품 회사들도 멕시코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쪽 멕시코 지역에는 항공산업, 플라스틱 산업들이 공장 설치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의 멕시코 의존도는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현재 몬테레이 지역의 인더스트리얼 파크의 공실률은 2.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장소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또 리즈가 최소 10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이런 곳에 리즈를 하고 렌트를 하는 회사들 중에 3분의 2는 외국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즐거운 비명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힘든 시절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붐 한순간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누에보-레온 지역의 자연적인 기후와 방해 요소입니다. 작년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수지 레벨이 최악 컨디션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 정부는 정부 차원의 추가 저수지와 수로 애퀴덕트 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많은 기회와 나프타에서 가져올 가능성을 날려버린 멕시코로서 이번 기회는 절대 날려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죠. 로페스 오브라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코 미국이 바라보는 멕시코가 절대 그냥 단순히 남쪽에 있는 못 사는 나라, 터바스코 소스 오는 곳으로만 인상 남지 않게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년에 멕시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후보 중 리더인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은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멕시코의 이런 거달한 개발에 최고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바로 근접해 있는 멕시코가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의 구미가 당기게 하는 데는 이 바로 미국 아래에 있다는 위치상 장점과 자유무역 협조라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점입니다. 현 상황의 멕시코를 생각하고 멕시코 옵션이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유는 이미 멕시코 시스템은 많은 부분이 미국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 점점 더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아무튼 중국과 텐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로 최근 수치만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주 가까운 멕시코가 중국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요새 모기지 이자율 7%가 넘어가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집을 사면서 요새도 이 3% 이자율 모기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3%대 이자율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론을 자기가 어수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이자율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자율은 3% 선이었죠. 그러니까 현재 7% 이상 되는 모기지를 짊어지고 집을 산다는 바이어들이 많지 않고요.
또 지금 존재하는 3% 이자율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을 사는데 새로 7%대 모기지를 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겠죠. 최근에 런칭한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롬이란 회사인데요. ROAM. 이 회사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론을 바이어에게 옮겨주는 론을 어수음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모기지 론을 어수음하는 것 흔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새 크게 뛰어오른 이자율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메릴랜드주의 락필에서 집을 매물로 내놓은 셀러, 하스테들러 커플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매물 가격을 내리는 대신 조금 더 구미가 땡기는 것을 올려놓았는데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mortgage assumption이라고 알려진 것인데 지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스테들러 부부가 2019년 주택 구입 시부터 가지고 있던 미국 베테랑들에게 주어지는 Veterans Affairs VA 프로그램 모기지를 이용해서 낮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이용하면서 페이먼트가 한층 더 낮게 이런 장점을 활용했죠. 긴 얘기를 줄이면 결국 관심 있는 바이어가 나타나서 지난 30년 고정 3.375% 이자율로 이어받았고 4베드룸, 3베드룸 주택이 83만 4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현재 높은 이자율은 이렇게 다른 옵션을 다각도로 찾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주택 세일을 생각해 보면 바이어가 새로운 모기지를 얻어서 셀러에게 페이하죠. 그러면 셀러는 받은 금액을 가지고 현재 존재하던 모기지를 갚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의 몫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모기지를 이어받는 경우에는 이전 모기지를 새 모기지가 대체하는 경우가 아닌 이유 때문에 주택이 팔렸을 때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이 절차는 셀러는 현재 모기지 밸런스로부터 해방되는 relieve가 되고요. 이 밸런스는 주택 구입 액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이 차익을 낼 수 있는 캐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 셀러가 이전의 모기지의 큰 부분을 갚아버리고 밸런스가 적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 큰 액수를 준비해야 세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디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칠 대로 지치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주택을 찾는 바이어들 입장에 이렇게 낮은 이자율 론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흥미를 돋구죠. 그리고 집을 팔리는 셀러 사람들은 그 대신 주택 가격을 더 높여서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롬이 내다보는 현실적으로 걸림돌도 많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요새 이자율이 최고로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들어서 이런 론 어썸션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융자를 해주는 렌더들은 이들이 우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일은 더하고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모기지 데이터 회사인 블랙나잇이 보고한 것을 보면 현재 모기지 전체 이렇게 어썸션이 들어있는 정부 프로그램 모기지는 전체에서 22% 정도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VA 그리고 FHA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데요. 실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아는 소비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용하는 숫자는 더 적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어썸션을 이용한 경우가 3,349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 2,566케이스보다 조금 증가한 것이죠. 이 회사 롬의 공동 창업자인 그리고 CEO인 라낙 싱 씨는 주택 애드버타이징에 구미 당기는 어썸션이 가능한 모기지를 곁들여 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런칭은 조지아주,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플로리다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이 모든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해결해 주는데 다시 말해서 셀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기지 회사에 셀러와 바이어를 모두 대변하면서 대화를 담당할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가 새 모기지를 얻지 않는 대신 주택 매매 가격에서 모기지를 빼고 차익을 캐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50만 달러 주택이라고 할 때 어수음할 수 있는 모기지 밸런스가 30만 달러라면 바이어는 차액 20만 달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액수를 내고 주택을 담보로 현재 이자율로 7%가 넘는 이자율로 세컨드 론을 얻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회사 롬은 추가 융자를 해줄 렌더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롬의 커미션은 매매 가격의 1%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1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인 파운더스 펀드와 오픈도어 공동 창업자인 에릭 우로부터 받은 펀딩 액수가 125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페니메이 CEO를 역임했고 지난번 뉴스에 이름이 올랐던 실리콘밸리 뱅크를 잠시 이끌었던 팀 마이오폴로스가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롬이 대면할 걸림돌도 많습니다. 특히 모기지 은행들의 비협조적인 현실이 그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assumption document들은 여전히 구닥다리 형식인 팩스를 통해 오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렌더들이 별로 의욕적이지 않은 이유가 또 다음인데요. 이 모든 수속 과정에 얻는 수입은 불과 몇백 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프로세싱에 들어가는 경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 현실이죠. 이것은 새로운 모기지를 내줄 때 얻는 수익에 상대도 되지 않게 형편없이 낮은 액수입니다. 만약 이런 론 어썸션이 케이스가 더 많아진다면 렌더의 수익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렌더들이 의욕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죠. 진정 론 어썸션 케이스가 늘어난다면 모기지 투자자들, 다양한 모기지를 둘러싼 커미션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요. 셀러가 아무리 정부 프로그램으로 어수음을 하는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만약 집을 사려는 바이어가 일반 민간인, 시빌리언 바이어라면 본인의 모기지를 내주고 나면 본인이 자기 집을 또 다음 집을 살 때 VA 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VA 론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현재 3%대 모기지를 이어받는 이야기는 귀를 솔깃하게 만들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도 느껴집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65세가 넘으면서요. 본인의 남은 인생에 건강보험을 두고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선택할지 아니면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새 주위에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기는 했을 텐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 한번 알아봅니다. 65세 생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에이미 게이지 씨가 있습니다. 에이미 씨는 최근에 집으로 날라드는 수많은 메디케어 연관된 보험 플랜 메일을 보면서 놀랍니다. 이 놀라는 이유는 보험 이전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본인도 젊었을 때 생각으로는 65살 먹은 사람은 노인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미 씨는 그중에 저렴한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이렇게 나이가 65살이 넘고 나면서부터 본인 몸에 이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줄줄이 이어진 것입니다. 골다공증 오스티오포로시스를 시작해서 손관절염, 왼쪽 발 문제 등 그러면서 막상 메디케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기회가 됐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몸이 점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다가오는 10월에 오픈 등록 시기가 오면 전통적인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본인 몸 상태를 볼 때 좀 더 손쉽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에이미 씨 같은 사례는 절대 이 에이미 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메디케어 본인이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65살이 막 되었을 때 선택한 메디케어 결정이 나중에 최고 의료진을 선택하는데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는 것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반복하기를 꺼리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큰 건강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 네트워크의 제한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메디케어에 등록된 사람들 중 오직 29%만이 본인의 플랜을 재점검하고요. 그리고 오직 10%만이 매년 오픈 엔롤먼트 피리어드에 스위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스위칭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에서 트래디셔널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메디갭 플랜으로 바꾸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에 65세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건강에 어떤 질문 없이 보험회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보험 언더라이팅을 거쳐야 하고요.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커버리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전에 무릎 수술 기록이 있다면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비교적 젊었을 때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당연히 저렴하고 매달 프리미엄 없거나 아주 낮아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르는 위험 가능성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을 선택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Medicare Advisory 65 Incorporated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멜린다 코길씨인데요. 멜린다 씨는 본인 전 클라이언트 한 명이 70살에 암으로 사망한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본인 암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전문의 스페셜리스트 상담을 허락해 줄 것을 노력 끝에 실패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여성이 65살일 때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여성인데 그때 당시 멜린다 씨는 서플리멘탈 플랜을 추천했습니다. 의사 선택이 자유롭고 최고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추천했는데 그렇지만 당시 건강했던 여성은 애드밴티지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에 120에서 150달러 사이 프리미엄 내는 대신 아주 저렴한 애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2년 후 불행히도 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레코멘드한 치료를 애드밴티지 플랜은 어토라이제이션을 해주지 않은 것이죠. 몸은 점점 약해가고 반복되는 전화 통화에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되는 디나일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최후 수단으로 현재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위스콘신주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플리멘탈 플랜으로 바꿀 수 있었고 최고 암 전문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메디케어의 룰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 지역, 테리토리를 벗어나면 새로운 곳에서 본인 건강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없이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경우는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 사망하고 만 것이죠. 지난 2021년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점수를 얻은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들도 그 안에 네트워크 닥터들 리스트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닥터, 심정내과, 정신과 등 상당수 스페셜리스트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들의 레벨도 최고 탑 레벨이 아닌 주로 중간 레벨 병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22년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가 추천한 치료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리어토라이제이션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절실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더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마다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Medicare Supplement 플랜이 Medicare Advantage보다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케이스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서 선택해야 하는 데 있어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권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Medicare Supplemental 플랜일지 아니면 Medicare Advantage를 선택할지 각각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시고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내다보면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코트니 씨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안락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때 당시 4살이었던 알렉스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아이를 돌보는 내니가 하루는 거의 매일같이 모트린을 주어야 하고 아니면 하루 종일 축 처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알렉스는 모든 것을 질겅질겅 씹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엄마는 알렉스를 치과 의사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증가하는 알렉스의 통증에 추가로 생겨나는 다양한 증상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시점에 올해 초 코트니 씨는 이해가 되고 최고의 해답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얻었습니다. 바로 챗 GPT였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기진맥진해진 엄마는 챗 GPT의 어카운트를 새로 열고요. 그동안 아들의 모든 증상과 MRI에서 얻은 정보들, 그리고 그동안 거친 전문의들의 모든 경험을 적어 넣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한때는 응급실로 향한 적도 있었다면서 진정한 이유를 찾는데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제시한 진단은 바로 Tethered Cord Syndrome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연관된 증상을 다 읽어보니 너무나 아들과 동일했다는 것이죠.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들이 갑자기 무엇이고 깨물어댈 때 엄마는 단순히 뒤에서 어금니가 나오면서 가벼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겼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또 보통 때는 상당히 온순한 아이인데 언제부턴가 집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짜증을 부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과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치과 전문의는 혹시 알렉스가 치아를 심하게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이 숨쉬는 기도를 특별히 전문으로 하는 교정 전문의 상담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쉬는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생기면 아이가 자주 지쳐있기도 하고 무드가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교정 전문의 견해는 알렉스의 입천장 국에 팔렛이 치아나 입에 너무 좁다고 하면서 입천장의 확장을 시키는 엑스팬더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스 입천장에 장치를 제작해 넣었고요. 그러자 증상이 다소 호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엄마는 마음이 한결 더 편해졌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느끼기에 아들 알렉스 키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에 두어 차례 데리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키는 조금 컸지만 오히려 왼쪽과 오른쪽 간에 약간 밸런스가 틀어져 보인다고 전문의는 말하면서 물리치료를 추천했습니다. 이어진 물리치료에서 물리치료사는 키아리 말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통의 빈도수는 점점 더 잦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편두통 진단까지 받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고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담이 이어지고 추가로 다른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 총 17명의 다른 의사 상담을 거치고 이 모든 것이 3년 동안 이어진 추적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 상담이 이어졌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분야 전문의 의견만 줄 뿐 그 어느 누구도 전체적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진단이 무엇인가만 엄마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의사 상담 내용과 MRI에 나온 설명, 이 한 줄 한 줄을 모두 챗 GPT에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Tethered Cord Syndrome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트니 씨는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이 그룹에 조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가족들과 연결을 했습니다. 너무나 알렉스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알렉스가 Tethered Cord Syndrome인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문의도 MRI를 검토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Tethered Cord Syndrome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병은 척수, 스파이널 코드 안에 티슈가 비정상적으로 접착 포인트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한 곳이 붙으면서 스파이널 코드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스트레치, 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척수 한쪽이 정상적으로 발달되는 것을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망가져서 척수나 신경이 노출될 수 있는 선천적 결함, 스파이나 바이피다와 거의 같이 일어나는 확률도 높습니다. 이 병을 진단받은 어린이들 중에 상당수는 등 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로 열리면서 노출되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알렉스의 경우에는 닫힌 히든 타입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침내 얻어낸 어려운 진단, 너무나도 안도가 된다면서 이제 앞으로 증상을 잘 매니지할 자신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병 진단에 사용하는 옵션을 High Powered Medical Search Engine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알렉스 같이 복잡한 컨디션엔 진단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에는 좋은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것이고 모든 정보에 목말라 있다면서 진단을 찾아 헤매는 힘든 상황에 이것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챗 GPT는 인터넷 전체를 다 둘러보면서 찾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의사의 직접 전문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 중 하나를 들고 있는데 챗 GPT가 만약에 이유나 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알렉스는 아주 해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깔깔거리고 놀고요. 학교 생활도 아주 좋습니다. 작년 학교 내 야구를 시작했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알렉스는 바로잡는 수술을 거치고요. 꼬리뼈 근방에 비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위를 떼어놨습니다. 몇 주 회복 기간을 거치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코트니 씨는 본인의 경험을 알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중에 럭셔리 크루즈는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았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루즈 하면 아주 초호화, 최고 규모 럭셔리 크루즈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칸 리비에라, 캐리비안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적게는 3-4천 명에서 큰 것은 무려 9천 명이 탈 수 있는 종류가 있죠. 그 안에서 끝없이 먹는 버페에 다양한 놀거리들이 있죠. 한두 번 이런 크루즈를 타고 난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다른 종류 경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행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바로 2019년에 새로운 크루즈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엑스페디션 크루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양하고 특이한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첫 번째로 애드벤츄라 캐나다 회사를 통해서 이것은 캐나다에 베이스를 둔 회사이고요. 주로 탐험 목적을 여기 중점을 둡니다. 14일간에 걸쳐서 그린랜드 몇 군데를 들이고 캐나다 쪽 북극해 아크틱 캐나다까지 향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일반 크루즈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9,000명까지 타는 대형 크루즈 선박에 비해서 이런 엑스페디션 크루즈 선박은 한층 더 적은 사이즈입니다. 그동안 그녀가 타본 모든 엑스페디션 크루즈는 보통 200여 명 정도 타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가 작으니까 배를 타고 내리기도 쉽고요. 배 안에서 움직여 다니는 것도 쉽고 또 타고 있는 동안 사람 만나는 것도 한층 더 가깝고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비교합니다. 초호화 대형 선박은 이 사이즈로 인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구에 주로 가게 되는데 작은 배만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소형 장소 방문이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곳을 갈 수 있다고 해도 200여 명에 비교해서 5천여 명이 내린다는 것은 한층 더 어렵죠. 결국 이런 대형 선박 상황에서는 배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엑스커전 제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엑스페디션 선박에는 10여 명 남짓 실어 나를 수 있는 조그만 조디악 보트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작은 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육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적은 어떨 때는 보트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 애드벤처러 캐나다로 갔을 때 조디악 보트를 타고 가서 거대한 빙산을 돌면서 북극 근방 바다 생태계를 관찰하고요. 오직 작은 배나 헬리콥터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내려서 하이킹도 했습니다. 또 이곳의 이누잇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 살아왔던 방식을 관찰하고 이들의 선조들의 역사적인 장소도 방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루즈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엑스페디션 타입은 조금 더 흥미있습니다. 궁금해하는, 큐리어스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맞춰진 듯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적격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는 목적지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애드벤처러 캐나다와 간 코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북극에 근접한 아크틱 트립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강의들과 다큐멘터리가 많이 제공되었는데요.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질학자, 역사가, 저자, 북극 탐험가들, 그리고 이 중에 수많은 강의는 이누이 쪽 스텝진이 직접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 역사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방식의 요리와 크래프팅을 배우는 시간도 갖게 해준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애드벤처러 캐나다를 이용해서 스코틀랜드를 가는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기본이고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또 새들을 관찰하는 전문가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축 늘어져 쉬고만 오는 것보다는 이런 조디악 보트를 타고 다양한 곳 속속들이 가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아주 더 가까이 가서 직접 목격하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그린랜드에 갔을 때와 아크틱 지역을 갔을 때 수많은 빙하, 글레이셔들을 바로 앞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아주 인간발이 드물게 닿는 리모트한 지역에서 하이킹을 했던 것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불과 몇십 명 거주하는 조그만 섬에 보트가 내려주고요. 그 섬에는 사람들 숫자보다 오히려 퍼핀, 새들이 더 많은 경험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투어링을 통해서 다녀온 갈라파고스 엑스페디션은 펭귄을 불과 1m 앞에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산에 접근하게 해주었고 바닷속 스노클링 경험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엑스페디션 크루즈 안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많은데요. 그중 바이킹, 하이킹, 카야킹, 스쿠버 다이빙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 같은 곳에 도착했을 때는 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다지 힘들지 않은 하이킹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짧은 거리에 가이드 있는 관광도 있고요. 조용히 심신을 쉬어줄 수 있는 메디테이션, 로컬 정원을 돌면서 그 지역 역사를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해서 본인 취향의 강도도 맞출 수 있습니다. 가격도 보통 크루즈에 따라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북극이나 남극같이 가기 힘든 장소, 시간적으로나 연료적으로 조금 더 준비가 요구되는 코스는 아무래도 가격이 더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알래스카 다녀오는 것이 약 $3,960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흔히 들어보는 알래스카 프린세스 크루즈의 미니 스윗 비용보다 단 $100 더 비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일반 럭셔리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낸 비용이
얼마나 좋은 음식에 크고 팬시한 방 그리고 발코니 등에 적용이 된다면 엑스페디션 크루즈 경우에는 음식이나 방 레벨은 적당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럭셔리 크루즈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배 안에서 다양한 경험이나 또 배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엑스페디션 옵션에 있어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엑스페디션 크루즈가 럭셔리 크루즈보다 더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 취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팬시하고 좋은 음식에 화려한 숙박이 선호된다면 일반 럭셔리 크루즈가 맞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특이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엑스페디션 크루즈야말로 가장 짜릿한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크루즈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것을 통해 겪어보는 경험의 무게를 두는 방법도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최대 규모 그리고 초호화 크루즈 선박에 대해 많이 접하지만 엑스페디션 크루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새롭습니다. 조그만 보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인간이 거의 없는 곳에서 하이킹, 펭귄과 손 닿는 거리에 접한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빙하 바로 옆으로 돌아간다는 말만 들어도 신기할 뿐입니다. 그동안 흔히 크루즈 생각하면 편안하고 커다란 배에 올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다 온다는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경험이란 생각입니다. 거기다 동시에 얻는 수많은 지식과 역사 그리고 배경 설명 등이야말로 호기심 많고 질문 많은 성격에는 완벽한 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